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중세 이슬람 황금기의 거인이죠. 서구에는 아비첸나로 더 잘 알려진 이븐 시나, 이 인물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분 시나. 의사들의 왕자, 또 제2의 스승 이렇게 불렸다고 하죠. 그 방대한 지식체계의 핵심,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파헤쳐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요. 의학, 철학,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대단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의 지식이 동양과 서양 양쪽에다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또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달랐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따라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은 980년경 부하라 근교, 거기가 페르시아 문화랑 아랍 학문이 딱 만나는 지점이었다고요? 네, 그런 환경이었죠. 그 짠이 10살에 쿠란을 다 외우고 16살에는 의학 포함해서 웬만한 학문은 어렵지 않다 이러면서 혼자 다 통달했다는 정말 신동이었네요. 그렇죠. 타고난 재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만 왕조 군주를 치료해주고 그 보상으로 왕립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지식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빠져든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4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대요. 그 유명한 일화죠. 네. 그런데 우연히 시장에서 알파랍이라는 철학자의 해설서를 구해서 읽고 나서야 하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그도 역시 고뇌하는 학자였구나 싶어요. 네, 그렇죠. 천재라고 해서 모든 걸 쉽게 얻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적 여정의 배경이 참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혼란 말씀이시죠? 네, 999년에 사만 왕조가 멸망하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후원자를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호라짐에서는 도망치듯 나오고 하마단에서는 재산까지 올라갔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파란만장했죠. 와. 심지어 이스파한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내나 싶었을 때도 그 후원자인 알라 알다올라를 따라서 전쟁터를 막 누비면서요. 말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제자한테 구술로 책을 썼다고 하니까요. 말 위에서요?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의 실제 삶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는데 그의 저작들, 특히 의학정전이나 치유해서 같은 걸 보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대조적이네요. 그래서 혹시 외부 세계의 그 극심한 혼란이 오히려 내면의 어떤 지적 질서에 대한 갈망을 더 강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추측입니다. 그 질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정전,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죠. 그렇죠. 의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1025년경에 완성된 5권짜리 의학 백과사전인데 그리스 로마부터 페르시아, 인도 의학까지 당대의 지식을 그냥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네, 총론, 약물학, 부위별 질병, 전신질환, 처방집, 딱딱 구조가 잡혀있죠. 구조도 명료하지만 저는 내용이 더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약 효과를 검증하는 7가지 규칙을 제시했다는 거, 이건 현대 임상시험 원칙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격리를 제한했다는 점, 또 정신과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본 점도요. 그 상사병 진단 일화나 자신이 소라고 믿는 왕자를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것도 정말 시대를 앞서간 통찰 같아요. 네, 외과적으로 종양을 절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도 그렇고요.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선구적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바로 그 완벽함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의학정전이 워낙 권위 있는 표준의학서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또 갈레노스 같은 기존 이론에 상당히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권위가 오히려 수세기 동안 새로운 경험적인 탐구나 발견을 좀 가로막는 그런 그림자를 들여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지식의 위대한 종합이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의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정말 거대한 족적을 남겼잖아요. 치유해서, 이건 제목부터가 영혼의 무지를 치유한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백과사전 같은 책이죠. 여기서 제시된 개념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본질, 그러니까 마히야라고 하죠. 그리고 존재, 우주드, 이 둘을 구분한 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게 서양 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본질과 존재의 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양이라는 개념,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지금 내 무릎 위에 앉아있는 이 고양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하. 이분 신화는 이걸 바탕으로 유일하게 신만이 본질과 존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필연적 존재라고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고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심오하네요. 이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요? 네, 결정적이었죠.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이 개념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날아다니는 인간이라는 사고 실험이에요. 날아다니는 인간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런 감각 정보 없이 그냥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라는 자아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분 신화는 그렇다고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자아나 영혼은 감각이나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즉 비물질적이다. 이런 주장이죠. 와, 이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그렇죠. 수세기나 앞서서 이런 의식과 자아의 문제를 탐구한 겁니다. 오늘날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외에도 5가지 내적 감각 이론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정교한 인지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정말 파면 팔수록 대단한데요. 의학, 철학 말고도 천문학에서는 별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주장했고 물리학에서는 운동이론, 그러니까 나중에 임페투스 이론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의 초기 형태를 다루기도 했고요. 지질학 분야에서도 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화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도 놀랍죠. 네. 근데 이 모든 다양한 분야의 탐구가 그냥 지식을 막 나열한 게 아니라 항상 경험적인 관찰이랑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이걸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적인 틀 안에서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 이 일관된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의학이나 물리학 같은 다른 모든 지식들이 결국 형이상학적인 원리, 궁극적으로는 그 필연적 존재인 신으로부터 파생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라고 본 거죠. 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유산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중적이라니요? 우선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는요, 알가잘리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습니다. 철학자들의 부조리라는 책을 통해서요. 아, 어떤 점들을 비판했나요? 주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세계는 영원한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또 신은 모든 개별적인 것들까지 다 아는가, 아니면 보편적인 원리만 아는가,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서 이분 신화의 견해가 전통적인 신학과 좀 충돌했거든요. 네. 이게 당시 이슬람 지성계에서 팔사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전통을 따르는 철학과 칼람, 이슬람 신학 사이의 긴장을 아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 루시드 같은 철학자가 다시 반박하기도 했지만요. 그럼 서양에서는 어땠나요? 서양, 그러니까 라틴 서구 세계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12세기 이후에 그의 저작들이 막 번역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특히 의학정전은 수세기 동안 그냥 최고의 의학 교과서였고요. 치유에서는 당시에 거의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다시 서구에 소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아리스토텔레스 재발견의 통로가 되었군요. 네. 그래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분 신화에게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 본질 존재 구분이나 신 존재 증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분 신화인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떤 내부 논쟁을 촉발시킨 인물로, 서구에서는 지식에 목말라 있던 차에 나타난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 대조적인 수용 방식이 그의 유산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였던 거죠. 오늘 이렇게 이분 신화라는 정말 거대한 지적 산맥을 함께 넘나들어 봤습니다. 정말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도 의학, 철학, 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방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지혜와 이슬람 사유를 융합하고 또 이걸 다시 서구 세계로 전달하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 셈이고요.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이 자료들 덕분에 이 위대한 사상가의 여러 면모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의 유산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아까 의학정전의 사례에서 봤듯이요. 때로는 지식의 가장 위대한 종합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권위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발견이나 탐구를 가로막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든 이미 확립된 정설이나 권위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지혜는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신화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일 수 있겠죠.